자, 안녕하세요. 박내석 기술사입니다. 이번 주 박수 받을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1교시 문제 하는데 1교시 문제가 좀 제가 봤던 역대 1교시 문제 중에 힘든 문제 중에 크게 빠지지 않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꽤 힘들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 3문제 정도는 아예 이게 처음 들어본 그런 주제다 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가 1교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교시 제가 문제 풀이를 하는데 지금 처음 나온 출제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132회까지 처음 출제된 게 있어요. 132회 동안 딱 처음 출제된 걸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실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알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다른 경로에서 대학교에서 그런 관련 학과를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했다거나 해서 아셔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기술사 수험 공부를 하면서 그 주제를 알으셨다고 한다면은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방법인지, 그거 알고 있다고 하는 게 132회까지 한 번도 130회까지 출제 안 된 주제를 내가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런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출제됐고, 그리고 한 2번 정도 출제됐던 것만 챙겨가지고 그것도 버겁거든요. 한 2번 정도 출제됐다는 것은 언제 또 다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1교시에서 좀 물론 간단한 어떤 개념들 그런 것들은 같이 챙겨가시는데, 어떤 지식을, 그런 어떤 간단한 지식들을 챙겨가는 것도 한 목적이지만, 나 같으면 이미 이걸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어떻게 답을 썼을까? 어떻게 답을 구성했을까? 사실 답안을 보면 지식을 그냥 일단 요구하는 지식을 제공을 하면서 그 다음 짱짱한 답안이 돼야 됩니다. 힘이 있는 답안. 그래야지 차별화가 되잖아요. 합격을 하려면. 그냥 합격이 아니라 한 50점대 맞으려면 그냥 묻는 거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뭔가의 그게 대한 힘이 있는 답안을 어떻게 할 건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이걸 보고 어떤 걸 가져가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1번 헤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헤스의 법칙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낯선 거죠. 자, 어떤 개가 있어요. 개는 해석의 대상입니다. 개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의 대상. 자, 우리가 이 교실을 한 개라고 본다. 이 교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하나의 개라고 본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한 개에서 열의 함량은 그걸 엔탈피라고 해요. 엔탈피. 엔탈피는 어찌됐든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 그래서 헬스법칙 총열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엔탈피의 변화는 어떤 과정을 가더라도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갔을 때, 어떤 과정으로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더라도 그 엔탈피 변화는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한 개에서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게 이제 헤스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어떤 A라고 하는 상태에서요, C 상태로 가는데 바로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B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B를 거쳐서 A, B 이렇게 C로 가는 경우. 자, 여기는 이 바로 갈 때 엔탈피가 델타 H만큼 총 열 함량이 변화 있어요. 근데 여기는 델타 H1만큼 변화, 여기 델타 H2 변하면 결국은 이 델타 H는, 전체 델타 H는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 똑같더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자,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이 엔탈피라고 열 함량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에서 반응이 있다면, 어떤 반응이 A에서 C로 가는 반응인데, C로 가는 반응인데요. 지금 여기서 A에서 C로 가는 반응.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란 그 개에서 바깥으로
열이 나가는 거죠. 엔탈피 변화는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줄어드는 거잖아요. 흡열 반응이면 이제 플러스 값을 갖을 거예요. 자, 여기 문제가 발열량과 관련해 헬스 법칙에 대해 설명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자, 발열량은 감소된 엔탈피를 표현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하면 되고, 자, 3번 헬스 법칙과 발열량에 대해서 물질의 연소 단계와 상관없이 총 발열량은 일정하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 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겠냐? 총 발열량이 중요할까? 연소 속도가 중요할까요? 연소 속도, 또 발열량은 똑같다 하면 그 발열량이 시간의 개념으로 해서 연소 속도에 따라서 열 방출률이 달라지죠. 열 방출률은 초당 줄 와트잖아요. 이게 열이면 결국 우리한테 이게 열 방출량이 결국 또 화재 가혹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헬스의 법칙과 발열량 부분에서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헬스의 법칙을 봤을 때 총 발열량은 일정하니까 이 천천히 가나 빠르게 가나 이게 다 탈 때 나오는 발열량이 일정하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빠르게 탔느냐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야 뭔가 그래도 차별화되는 뭐 한마디 써야 되는데 뭘로 써보지?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마무리를 하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생각이 낼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절대량은 뭐 똑같다라고 헬스의 법칙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번 자 공기흡입 연기감도 감도 계산식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고요. 누가 이 감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분은 없었을 것 같고 자 감도를 연기감지 감도는 OBS라는 걸로 따져요. OBS obscuration 여기 자료에 보면 obscuration 참 저희 자료가 약간 오타라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좀 뒤에 보면 편집이 이렇게 폰트 같은 게 조금씩 차이가 크기가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PDF로 아마 우리 그 사무실 쪽에서 올려드릴 때는 좀 그런 부분들 맞춰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불편한 부분은 PDF 보셨으면 좋겠고 자 OBS 감광 유리 감도는 연기감지 감도예요. 연기감지 감도는 연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인식하는 얼마나 민감하느냐 정도잖아요. 얼마나 민감하느냐 정도인데 연기감지의 감도는 자 시험장치 ODM이라고 하는 시험장치 ODM 시험장치 광학농도계라고 하는 시험장치에서 광학농도계 감도 시험을 하는데 송광부에서 수광부 쪽으로 쭉 빛을 보내면서 수광부 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광전 효과에서 이제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 전류치의 변화를 가지고 그 감도를 측정합니다. 그때 이제 어느 정도의 전류치 변화가 있을 때 그 연기감지기가 작동을 하는지 그걸 가지고 감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OBS라고 하는 것에 보면 그게 오타가 있어요. 교재에는 OBS는 자 1 마이너스 TC 이게 TC가 클린 상태에서 이 수광부 쪽에서 그 전류치 클린 상태의 수광부의 전류치 불에 TS 연기 상태에서 전류치에다가 D분의 1 여기는 수광부와 송광부 사이의 거리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단위는 그 퍼센트 OBS 몇 퍼센트의 감광률이냐
퍼센트 OBS 퍼 미터 길이당 이렇게 해서 OBS가 측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OBS가 이제 연기 감지의 감도를 나타내는 건데 공기 흡입형에서는 자, 공기 흡입형 다 아시겠죠? 이렇게 파이프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파이프에서 호흡을 통해서 빨아들여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연기 감지가 여기서 측정을 하잖아요. 예, 빨아들인 것을. 그런데 그 여기에서 측정한 OBS 값이 SDP라고 하는 여기에서 측정된 OBS 값이 SDP면 전체 빨아들인 홀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NDPO. 여기는 숫자, 이게 N, 여기는 센스, 여기에 빨아들이는 OBS가 감도. 그러면 이게 뭐예요? 홀 하나당이 여기 한 4개에서 빨아들였다, 연기를. 불이 나면 모든 데서 다 연기를 빨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연기가 온 그쪽 홀에서만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그럼 4개 빨아들이는데 전체 감도의 감광이 얼마가 됐다. 이 감광률이. 거기에다가 통상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몇 개의 홀에서 평상적으로 빨아들이더라. 통상적으로 화재가 나면 그게 일반적인 개수를 더해줍니다. 그게 NDPS예요. NDPS. 그러면 그게 이제 실제 공기 흡입형 연기 감지의 감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감지, 자, 그래서 3번 공기흡입형 연기 감지 감도 결정을 해. 자, 그럼 우리 이 공간에 어떤 그 연기 감지기를 갖는 연기 감지를 설치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감지 감도 보면 0.005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자, 감도가 잘못되면 비화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감지 지연이 발생하겠죠. 낮게 설정해 감되면 비화재고, 감도가 높게 설치되면 감지 지연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 고려해서 적정 감도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면 내가 감도가 뭔지도 알고 내 수식도 아는데 그냥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우리 업무에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할 건가까지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과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방화구의 완화 기준. 방화구의 여기도 보면 우리 잘 압니다. 방화구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어떤 주차장을 어떤 경우에 완화를 해줄 수 있는지. 자, 그러면 1번 방화구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자, 어떨 경우에 방화구의 완화가 필요하냐? 어떤 용도의 본원적 목적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경우. 그럼 방화구역을 해봐야 뭐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여기와 여기는 동일 공간이야. 아니면 구조나 화재 위험성을 따졌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방화구역 완화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만든 한 4가지 건데 이게 맞는 말이냐?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언제 시비거리를 토론할 결연은 없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관적인 해서 이 관점으로 나는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따라 방화구 완화 기준 정하고, 기준도 그냥 쭉 쓰시는 게 아니라 용도, 거기에서 어떤 부분, 특히 그런 대상은 어떤 경우, 사유는 왜 그러냐, 위에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화구의 완화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럼 뭐가 있겠냐? 많이 있죠. 특히 화재 확산 위험이 높다고 하면 방화구에 해야 된다, 완화의 대상이지만.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 부분,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하역 작업 같은 경우는 방화구에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성능위주 설계에서는 방화구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거나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번도 무차원수인데 러셀 수는 우리가 좀 알죠. 그 다음에 프렌트 수, 레이놀즈 수도 아실 거예요. 근데 스탠턴 수는 거의 잘 모르는 수예요. 일단 러셀 수를 스탠턴 수, 프렌트 수, 레이놀즈 수로 표현해라 했어요. 자, 근데 이거 뭐 그렇다 하니까 이게 출제가 됐으니까 저희가 하는데 일단 너셀수의 의미를 설명하고 너셀수에는 전도분의 대류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의미를 설명하시고 자 너셀수의 스탠턴수 이 뭐야 프렌틀 레이놀즈로 해라. 그러면 일단은 1번 스탠턴수 프렌틀 레이놀즈 수의 의미가 뭐냐 각각 좀 제시를 해주시고 자 스탠턴 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탠턴 수는 너셀 수 뭐네 뭐 프렌트 수 곱하기 레이놀즈 수 레이놀즈 수 결국은 너셀 수는 스탠턴 수 곱하기 프렌트 수 레이놀즈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너셀 수를 여기다 이 너셀 수와 레이놀즈 수나 프렌트 수에 공동 변수가 있어서 그걸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풀어지면서 0.332 프렌틀의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레이놀즈 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트 수가 가져서 이걸 러셀 수로 다시 풀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건 뭐 이례적으로 그냥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 문제인가 싶습니다. 자, 5번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자, 다중이용업소에는 주 출입구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4층 이하 같은 경우는 비상구를 발코니나 부속실 형태로 외부 쪽으로 부속실형으로 비상구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내 쪽이나 실외 쪽으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어요. 기존 건축물 구조상 다중이용사 새로 들어왔는데 이쪽으로는 주출입구에 비상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물 밖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 밖으로 낼 때는 거기다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내고 이제 피난기구 타고 내려가는 왕관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타고 내려가고 대신 또 건물 밖으로 하는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프 같은 걸로 추락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문제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 경보음 발생장치, 발코니나 부속실 입구 문을 개방할 때 경보음. 그 다음에 추락 위험 경보 표지문을 하고 그 다음에 쇠사슬 또는 안전 노프 등을 설치해라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원자력 발전소 화재 심층 방어. 자, 원자력 발전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심층 방어, 다중 방어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자, 심층 방어는 여기도 지금 이제 편집이 좀 이렇게 한글 버전이 똑같은 파일이었는데 버전 차이가 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 심층 방어, 원자력 발전소 심층 방어, 원자력 발전소 심층 방어의 개념이 있어요. 디펜스 인뎁스 방어 개념입니다. 이 심층 방어는 두 가지로 구현이 됩니다. 첫째는 다중 방벽 또는 다중 벽으로 이게 몇 겹의 벽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걸 다중 방어라고 또 하는 다중 방어. 그 다음에 다단계 방어. 1단계, 2단계, 3단계. 다단계 방어. 다중방어, 이건 그 방사능 물질의 노출. 방사선. 노출에 대응하는 거고요. 다단계 방어는 재난에 대한
그 예방에서부터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까지 단계적인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중방어 벽 그리면서 제1방벽부터 이렇게 벽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그 그림 그리면서 하시면 되고,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뭐 몇 단계의 방사선 그 노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벽을 통한 그 방어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층 방어, 다단계 방어는 이 예방, 조기 감지, 진압, 화재 피해 최소. 이거 이제 화재 부분인데, 다단계 방어는 원래는 이제 재난에 대한 다단계 방어 개념이 있어요. 재난을 3단계로 해서 예방, 그 다음에 재난의 조기 감지, 셋은 재난에 발생한 피해 최소화. 근데 이제 화재 쪽에 제형하면은 예방, 2단계 조기 감지, 3단계 화재 피해 최소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이제 필요하신 이야기고요. 중요하게 이제 챙겨가셔야 되고. 7번 커플링입니다.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 커플링. 자, 화재, 우리가 이제 성능주 설계에 보면 커플링을 실시해라라고 성능주 설계에 나와 있어요. 화재 시뮬레이션은 화재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화재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화재 시뮬레이션이고, 피난 시뮬레이션은 그 공간에서 제실자들이 피난할 때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게 피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럼 화재 시뮬레이션은 A셋의 개념입니다. A셋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난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언제까지 조건이 주어질 건가. 그 다음에 피난 시뮬레이션은 얼마만큼 피난 시간이 소요될 건가는 R셋을 확인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각각에서, 자, 여기 봤더니 최고 온도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고, 이 구역에서의 최고 온도는 얼마만큼 올라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제 화재고, 피난은 얼마 걸릴 건데, 그걸 각각 그냥 따로따로 돌려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별로 이제 좋지 않은 방법, 큰 의미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연동해서 했을 때는 세미 커플링 방식과 커플링 방식으로 또 다시 구분이 됩니다. 커플링을 하더라도. 세미 커플링은 시간에 따른 그 화재의 변화를 그대로 그 파일, 화재 시뮬레이션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이 피난 시뮬레이션 했던 거 겹쳐놓고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들이 동시에 표현이 돼주는 거예요. 그런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세미 커플링인데, 진짜 커플링은 뭐냐면, 화재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독성 가스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면 피난 자체가 느려지잖아요. 그것 자체 피난 행동을 직접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치를 피난 행동에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 반영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은 이제 커플링 방식이죠. 자, 커플링이 필요한 건 왜 필요하냐? 일단 시각적으로도 시간을 흐름에 따라서 이 피난 화재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시각적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해보고. 자, 화재가 이쪽에서 났다라고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피난이 엄청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화재가 이쪽에서 났다 했더니 피난이 엄청 피난이 느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 화재가 저쪽에서 났다고 설정해놓고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우리가 그걸 나중에 퀘스천 던져보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능일 설계는 심의위원들이 이제 그것까지, 여기에서 이 화재 난 걸로 해서 시뮬레이션가 잘못되고 이쪽에서 난 걸로 다시 돌려가 다시 가지고 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적정성을 검토해고요. 또 연소 생성물의 영향을 봐요. 과연 연기라든지 연소 생성물의 피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객관화할 수 있대요. 설정자의 어떤 설계자 경험에 있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화재 피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능유지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커플링을 해라고. 필요성은 또 그런 우리 기준상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자, 8번 전기저장장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여기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역으로 우리가 기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왜 전기 저장실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이래야 된다고 요번에 화재 특성이 뭐길래 이렇게 해야 된다. 화재 특성을 언급을 해주시면 역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자, 보면 뭐 방수 시간이 30분 이상 길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 열 폭주에 따라서 높은 화재 과학도를 갖는다. 우리 이렇게 전기 저장 시설은 열주에 의한 화재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온이라든가 물 저장량으로 부족하니까 소방차에서 물을 보낼 수 있는 송수구가 또 필요합니다. 비상전원 용량도 연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감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 감지기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기동을 하잖아요. 그때 공기역병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 감지기 등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언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소방산업 업종. 이것은 참 쉬운 문제라고 해서 저는 아이고 이런 쉬운 문제가 또 나왔구나 했는데 또 의외로 이걸 안 쓰셨던 분들 이게 갑자기 난감하고 이게 뭔 말이지 해가지고 자 우리가 그 소방시설 설계업 공사 감력 방염 처리업 정도 아시잖아요.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규정하고 있고 공사법에서는 설계업 공사업 감력 방염 처리업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면 탱크 안전성능 시험을 하는 거에 대한 업종이 있습니다. 인력 얼마 확보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10페이지 위험물 탱크의 충수 수압 시험. 자, 위험물 탱크에 충수 시험은 위험물 탱크.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하냐면 탱크가 완성되고 이제 실제 이제 배관 접속이나 내부 도장 작업 전에 이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충수 시험은 물을 채워놓고 24시간 또는 12시간, 1000리터 미만은 1000kl 미만은 12시간, 1000kl 이상은 24시간 물을 채워놓고 집안이 꺼지는지 아니면 뭐 누설 변형이 없는지 하는 거고 수압 시험은 물만 채워놓는 게 아니라 물을 압력을 더 얘가 막 물을 더 집어넣어서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압력으로 물을 집어넣고 10분 동안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변형 이상이 없나 체크하는 거고 탱크 용량이 1000kl 이상은 대형 탱크는 다시 추가 시험을 하는데 뭐 원동 세력은 수평도 수직도 이런 게 얼마큼 변화가 있는지 나머지는 치마량이 얼마 있는지 그런 시험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가스 누설 경보기. 경보 방식 즉시 경보형 일정 농도가 되면 바로 경보해 버리는 거고 경보 지연형 축적해서 일정 농도가 지속될 때 경보를 하는 거고 반한시 경보형은 가스 농도가 높을수록 경보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높으면 경보 지연 시간을 단축하는 경보 지연 축적하는 걸 뭐 자료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관 저항곡선 일종의 마찰 손실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마찰 손실을. 제가 예전에도 우리가 그 송풍기 쪽에서는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쓰고 우리 배관점 마찰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고 근데 자, Q는 K 루트 P죠.
그러니까 P는 Q의 제곱하고 비례관계란 말이에요. 그 압력의 변화, 그러니까 마찰하면 압력의 변화가 압력의 변화는, 그러니까 그 수기에서는 양정으로 이제 압력을 양정으로 표현하면 양정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죠. 양정의 변화는 유량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델타 P 하젠 윌리엄스. 하젠 윌리엄스 식인데 실험식이에요. 실험을 해서 이렇게 나온 식이에요. 그렇지만 하젠 윌리엄스 식도 여기가 우리 보면 뭐 하고 C에 뭐 1.85, 여기 D에 4.87, Q에 1.8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실험 보정된 거예요. 보정된 거. 근데 대충 이것도 앞에 뭐 이 모든 변수를 상수로 두면 K에 Q에 제곱정대 필요하더라. 델타 P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일단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저항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펌프 운전점을 결정하더라. 자, 펌프는 우리 이 성능 곡선 HQ 곡선이 있어요. HQ 곡선. HQ. 자, 저항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 점이 펌프 운전점이 되겠죠. 펌프 운전점이 되는데, 자, 그 저항이 세월이 지나면 저항 곡선이 가파라지더라고요. 저항 곡선이 더 가파라져요. 그러겠죠. 배관 마찰 같은 게 거기 세월이 지나면 녹도 쓸고, 그러니까 저항 곡선이 더 가파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유량을 내려면, 이게 운전점이면 결국 성능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걸 써야지 이게 이렇게 나빠졌을 때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좀 이제 언급하는 거. 운전점을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료에 보면 저항 곡선이 뭐 예를 들면 그 낙차가 양의 값일 경우에, 낙차가 양의 값일 경우에, 뭐 낙차가 부의 값일 경우에 뭐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건식 스프링클러 트립 시간과 이송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건식은 제일 큰 게 방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죠? 건식은 제일 큰 문제가 물이 쏟아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소요되느냐? 트립은 이 건식 2차측, 그러니까 건식은 2차측이 압공기로 채워져 있고 1차측은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이게 클래퍼가 열려서 2차측 열리기까지 시간, 클래퍼가 열리려면 2차측에 압공기가 또 빠져줘야지 이게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시간이 트립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수 이송 시간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 쭉 그 헤드까지 물이 가서 가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소화수 이송 시간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트립 시간과 소화수 이송 시간 영향 요인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고, 영향을 주는 요인 구분해서 수도 있고, 트립 시간 및 소화수 이송 시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하셔도, 왜 그러냐면 어떤 요인들이 트립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송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묶으시거나 아니면 구분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트립 시간 공식을 한번 보면 0.0352 A 루트 T분의 A 루트 T분의 V P 자연로그 P A분의 P A 제로 초, 이 다니는 초로 지연이 트립 시간이 걸리더라. 트립 시간이 공식입니다. 트립 0.0352. 자, 이거 우리가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이제 외워야 되는 게 많진 않은데 공식으로 꼭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헤드 유동 면적. 자, 헤드가 크면 공기가 빨리 빠지겠죠. 건식 헤드가 크면, 유동 면적이 크면 트립 시간이 짧아질 거고,
T는 뭔가요? T가 공기 온도예요, 공기. 공기가 온도가 높을수록 시간 짧아질 거예요. 유체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공기 빠지는 공기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배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V 2차 배관 용적, 2차 배관 볼륨 최적이에요. 당연히 용적이 크면 그 안에 차 있는 공기 많으니까 이 트립 시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 내용적 2,840리터를 초과하면 1분 이내 방사 확인돼야 된다는 기준도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PA분의 PA0. PA는 뭐냐면 트립 압력이에요, 트립 압력. 트립 압력은 이 클래퍼가 열릴 때 2차측 공기압이에요. 2차측 공기압. 트립 압력이 크다는 것은 공기가 덜 빠져줘도 트립이 된다는 거예요. 2차측 공기압이. 이해되셨을까요? 2차측 공기압이 조금만 내려가줘도 열려진다는 거예요. 트립 압력이 크면. 그 다음에 PA0 초기 대기 압력은 초기 대기 압력이 작을수록 압축 공기압 압력차가 크기 때문에 공기 배출이 가속이 되겠죠. 자, 대기 압력이 낮아. 그러면 여기 배관에는 압축 공기가 들어있는데 여기 압력이 낮을수록 잘 빠지겠죠. 그래, 빨리 빠지겠죠. 그런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이런 식을 가지면 되게 편합니다. 식을 가지면 여기 의미를 알면 하나하나 변수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트립 시간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변수들 설명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를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10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